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싱글 대디입니다. 결혼해서 평범하고 또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또 한번 저는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이 드는 하루의 연속이었고 저도 아이도 무척이나 커다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 일에 대해 한번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저와 제 아이가 받은 상처가 조금 치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털어내려고 노력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훌훌 털어버릴 수 있겠죠? 제가 글로 제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이 처음이라 이해가 가시지 않을 수도 있으시고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게는 정말 지금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너무 아픈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은 제 아내 지연이죠. 지연이는 항상 가슴이 따뜻하고 여린 여자였습니다. 뭐랄까, 항상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예쁘게 해주는 그런 여자였어요. 항상 뭐라도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거 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하면서 고민해주고 참 사랑스러웠죠. 지연이와 7년을 만났고 결혼 생활을 한 지 언 5년 정도가 지나서야 비로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현재 제가 기르고 있는 아이이죠. 제 아들은 지연이를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생긴 것도 비슷하지만 생각하고 말하는 성품까지도 죽은 제 아내가 참 그리워지는 점입니다. 지연이는 제가 연애를 하던 시절부터 참 마음이 많이 쓰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면 항상 몸이 많이 허약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체력도 많이 약했지만 면역력도 참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잔병치레도 무척이나 많이 해서 늘 제가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던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연이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연이의 몸에 무리를 주고 싶지도 않았고 아이보다 지연이가 무척이나 소중했었거든요. 하지만 지연이는 결혼 이후 계속해서 아이를 가지기를 원했고 저는 그런 지연이를 설득하는 짓을 반복했죠. 그런데 이 세상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지 않아지겠습니까? 결국 지연이는 아이를 하나만 낳겠다고 저와 약속을 한 후 지금 저희 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처가댁 그리고 본가까지도 지연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게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무리가 가지 않게 해주고 싶었던 마음뿐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아이를 가진 지 10달이 흘렀습니다. 지연이는 난산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이후 품에 한번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아내는 원래도 혈압이 무척이나 높았습니다.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마취가 잘못된 것이었는지 수술이 잘못된 것이었는지 아내에게 뇌출혈이 일어나게 되었고 아내는 출산을 잘 하고 오겠다고 제 손을 꼭 잡아준 것을 마지막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혼수 상태에 빠졌고 뒤늦게 병원 측에서 조치를 취했으나 결국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아이의 이름을 불렀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게 잘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던 아내였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아내는 두 번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날들이 지나가다가 살아있었던 아내의 생각을 존중해서 결국 장기 기증을 함으로써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고 뭐고 당연히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어야 했고 저는 아들을 보기는커녕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객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실 아내를 어떻게 보내주었는지에 대해서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저 멍했었다는 기억뿐이거든요. 저와 댁에서도 무너졌고 저희 부모님 또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연히 의료 소송감이었고 2년에 걸쳐 저희 가족이 승소했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상처가 더 컸습니다. 처가댁에서 손주를 알아서 데려가 키울 테니 새 출발을 하라고 수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아내의 흔적이 남은 마지막 존재라는 생각에 제가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정말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육아란 것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육아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해도 아이는 제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아들을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사업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도 제 상황을 딱하게 여기셨는지 외주를 꾸준히 맡겨주셨고 그거 하나만 믿고 제 경력을 쌓아 나갔습니다. 아들의 신생아 시절에는 프리랜서였던 저였으나 지금은 어엿하게 직원을 7명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디자인 관련 작은 중소회사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아이 또한 계속 케어해야 했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회사에 출근을 하기도 했고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죠. 아들은 그래도 죽은 지연이를 닮아 그런지 참 순했습니다. 옆에서 그림을 그리며 놀고 인형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희 회사 직원들도 아빠를 닮아서 벌써 재능이 있네 없네 하며 웃어주었죠. 저 혼자 아들을 키워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주위에 계신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자라더군요. 뒤집기조차 하지 못하던 아들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것이 엊그제였는데 말도 곧잘 또박또박하기 시작하고 우다다 뛰어다니며 사고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부재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제가 많은 사랑을 쏟아부어도 엄마에 대한 그리움만큼은 어쩔 수가 없는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어렸던 시기에는 달래거나 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안겨오곤 했는데 1살, 2살 먹어가면 갈수록 고집도 세지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아들이 엄마를 가지고 싶다고 울면서 이야기하는데 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샌가부터 아들이 한 음식점만을 고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음식점은 저희 회사 근처에 위치한 작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저녁 회식 같은 것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거하게 사주는 것으로 대신했죠. 오히려 직원들이 그것을 더 선호하기도 하고요. 제 아들과 출근하는 날도 자주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종종 아들과도 함께 갔었습니다. 그때 추억이 좋았던 것인지 아들이 계속해서 매일같이 그곳을 가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 이유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같은 음식만 먹이면 안 좋을 것 같아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을 했더니 아들은 단식 투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죽은 지연이를 닮은 모습으로 떼를 쓰면 저는 100이면 100, 제가 100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왜 그곳을 자주 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저희 회사 근처 카페에서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난히 아이가 그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따르고 좋아했었거든요. 반가워서 여기에서도 일을 하냐고 물으니 투잡이라고 웃더군요. 제 아들은 그저 그 아르바이트생인 여자가 반가운지 꼭 매달려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이러면 안 된다, 누나가 곤란하다 하며 억지로 떼어내려 하니 울먹거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는 아들을 억지로 데리고 집에 데려와 아주 크게 혼을 냈습니다. 버릇없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대체 왜 그랬던 것인지 엄하게 화를 내니 아들이 그러더군요. 나도 엄마 갖고 싶어. 그 말에 모든 행동들이 이해가 되었고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의 품이 그리워서 자꾸 안기려고 했던 거였고 엄마의 손길이 그리워서 쓰다듬을 받고 싶었던 거였더군요. 마음이 많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들과 또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그 카페는 저희 회사 단골 카페거든요. 아르바이트생은 또 안기는 제 아들을 익숙하게 안아주며 잘 놀아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것도 바쁘고 힘들 텐데 참 미안하더군요. 미안하다, 감사하다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고만 이야기했죠. 그 후로도 아이는 계속해서 조르기 시작했어요. 그 누나를 보러 가고 싶다고 하면서요. 매번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울거나 밥을 거르니 저도 염치 없게 거의 매일 그 아르바이트생을 보러 갔네요. 확실히 자주 저희 아들이 괴롭혀서 그런지 한 번은 제게 곤란하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미안했습니다. 제 아들에게도 따끔하게 훈육을 하시기도 했죠.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와서 누나 일 못하게 하면 누나가 슬퍼. 누나가 슬펐으면 좋겠어? 아니지? 그럼 우리 이렇게 할까?
너가 누나 일할 때 괴롭히러 오지 않으면 누나랑 밖에서 노는 거야. 고집도 황소고집이 따로 없는 제 아들을 손쉽게 다루더니 제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더군요. 매번 밖에서 놀아주는 것은 힘들지만 종종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면 시간을 내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밖에서 한 번씩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 따로 알바비를 주려고 했지만 저 이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가 너무 예뻐서 하는 거니까 이러지 마세요. 라고 딱 잘라서 거절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제 눈에는 무척이나 새롭게 느껴졌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죠. 어느새 아르바이트생은 저와 함께 아들의 유치원 재롱잔치, 졸업식, 초등학교 입학식, 운동회 등등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사에 참여까지 하게 되었고 우리 두 사람도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아주 빠르게 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아들이 커도 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었죠. 자주 만나다 보니까 호감이 가게 되었고 좋은 면모들이 많은 여자였기 때문에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꽤 긴 시간 사랑을 하면서 연애를 하다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연이를 먼저 보내고 나서 두 번 다시 결혼을 못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산 사람은 사라지더군요. 아내는 참 좋은 여자였습니다. 아이에게 죽은 지연이에 대해서도 이해를 자주 시켜주었고 제가 처가댁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도 전부 다 용인을 해주었으며 죽은 아내의 기일까지도 배려해서 챙겨주었거든요. 이렇게 좋은 여자를 제가 무슨 복으로 만났을까 하며 참 하늘에 대고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다시 아내가 생긴 제 두 번째 결혼 생활은 무척이나 평화로웠습니다. 아들 또한 그리워만 하던 엄마라는 존재가 생긴 것이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항상 정서적으로 조금 불안정한 아이였는데 그런 기미도 하나 보이지 않으면서 헤헤하며 웃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넉넉한 생활비를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를 권했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결혼 생활에 충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새로 갓 지은 따끈따끈한 쌀밥으로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절 위해 아침밥을 차려준 적이 언젠가 생각을 해보니 참 울컥하더군요. 제가 회사에 입고 갈 옷을 골라주었고 점심에 먹으라고 도시락을 싸주었어요. 어쩌다 회사에서 야근을 하는 날이면 아들의 손을 잡고 저희 회사에 음식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제 일상이 행복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이 평화로웠고 아들을 전적으로 아내에게 맡길 수 있으니 일도 잘 되더군요. 아무래도 아이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일을 하는 것은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능률이 오르니 성과도 오르게 되었고 제 사업은 비약적으로 큰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회사를 더욱 공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지금은 업계에서 내로라 하는 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 생긴 아내의 등장에 제 아들이 무슨 상처를 받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도 아들을 혼자 키웠던 세월이 있어서 그런지 아내와 함께 짐을 나눠지니까 참 편했거든요. 조금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던 회사를 성장시키고 싶다는 욕심이 앞서 아들에게 이전보다 신경을 못 썼던 것도 있습니다. 아내는 두 얼굴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모든 진실은 결혼생활 5년 만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아들의 표정이 무척이나 어두웠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아들이라 사춘기가 빨리 온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했죠. 아들은 제게 천천히 걸어와 비밀 이야기가 있다며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 아빠, 혹시 아빠 이혼해? 뭐? 아들, 누가 그런 말을 해? 아빠가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그렇지만 오늘 엄마가 아들은 말을 다 잊지 못하고 눈물부터 왈칵 터뜨려 버렸죠. 저는 우는 아들을 달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살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말에 입이 떡하니 벌어졌습니다. 아들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학원에 가던 길이었는데 오늘따라 유달리 학원에 가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학원에 가지 않고 집 근처에서 혼자 흙장난을 치며 놀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낯선 남자에게 다가가 폭 안기는 것을 목격했고 그것 때문에 또 우리 부부가 헤어지는 것은 아닌가 고민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몇 번이나 다시 물어봤습니다. 제대로 본 것이 확실한지 말이에요. 똑똑한 우리 아들은 사진까지 보여주며 맞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들이 보여준 사진을 보니 그 사진 속 여자의 인물은 누가 봐도 제 아내가 틀림없더군요. 저는 일단 아들을 안심시키고 난 이후 입단속을 했습니다. 찬찬히 생각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것이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5년간 정말 저만 바라봤다고 해도 할 말 없을 정도로 헌신적인 아내의 모습만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가 불륜이라. 근데 그걸 알려준 사람이 제 아들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더군요. 처음에는 아내에게 대놓고 물어볼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겨우 손에 쥔 제 행복이 깨질까 싶어서 아내에게 물어보지도 못하겠더군요. 제가 한 행동은 그날 저녁 잠든 아내의 휴대폰을 훔쳐보는 일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열고 카카오톡 대화 목록을 열었더니 맨 위에 이모티콘으로 저장이 된 한 채팅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본능적으로 이 대화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찬찬히 읽고 저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대화를 나눈 그 상대방에게 주기적으로 돈을 주고 있었으며 만난 지 이미 10주년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화 내용을 제 컴퓨터에 서둘러 백업을 시켰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몇 번이고 잘못 클릭했는지 모를 겁니다. 저는 결국 그날 새벽에 아내에게 회사에 문제가 생겨 회사에 가야 될 것 같다는 문자를 남긴 채 도망치듯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가서 백업한 대화를 찬찬히 읽었습니다. 아내와는 결혼을 한 지 벌써 5년이 되었고 그 전에 연애를 3년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이미 10주년이 된 남자가 하나 있더군요. 저와 아내가 만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아내에게는 2년 정도 만난 남자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내는 매달 상대 남자에게 적게는 100만 원 정도를, 많게는 500만 원 정도를 꾸준히 주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한도가 꽤 크게 측정이 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걸로 생활비가 모자라면 생활비로 이용하고 필요한 것 있으면 사라고 하면서요. 물론 결제 알람 문자는 제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돈 가지고 유세 부리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싶지 않았고 뭔가 눈치 보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는 생활비를 명목으로 현금으로 달마다 250만 원씩 주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가 멍청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등줄기에 삐죽하며 소름이 끼치더군요. 처음으로 아내에게 준 체크카드의 거래 내역을 조회했고 신용카드 또한 조회했습니다. 결제 내역들은 죄다 명품관에서 나왔고 아내는 현금 서비스까지 신청해 사용했더군요. 더는 아내의 이상 행동을 포장할 수 없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인정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심부름센터에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다고 의뢰를 했고 증거를 잡아오라고 시켰습니다. 대충 1,000만 원 정도를 지어주니까 사진을 실시간으로 찍어서 퀵으로 보내주시기까지 하시더군요. 두 사람은 오래된 연인처럼 서로 얼굴을 보면 편안히 웃었고 손깍지를 끼고 공원을 산책했으며 맛있는 밥을 서로 먹여주고 추억을 쌓으며 데이트를 했습니다. 제 카드로 말입니다. 아내는 매번 근처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가겠다 하며 외출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근처 사는 친구가 아내의 내연남이었던 것 같네요. 저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사기죄를 고소를 했고 아내의 계좌 내역과 그 남자의 계좌 내역을 조회하고자 요청드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간 것인지 두 사람 다 펄쩍 뛰며 부정하기 시작했죠. 아내는 헐레벌떡 제가 있는 경찰서로 왔고 그 동거남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제 충격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절차상 꼭 확인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하며 아내와 내연남의 지문을 요구했습니다. 일단 내연남을 조회해보니 10대의 소년원에 들어간 것부터 시작해서 참 별 볼 일 없는 놈이었습니다. 이내 아내의 차례가 다가왔고 아내 또한 질문을 찍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계속해서 지문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행위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의아함을 느꼈고 거부하는 아내의 손을 억지로 지문 인식기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아내와 전혀 다른 인물이 나오더군요. 이름이 달랐거든요. 저는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모든 것을 체념한 것처럼 자리에 주저앉아 그제서야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당시 2년 남짓 동거를 하던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동거남은 창업 꿈나무였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부도가 났으며 빚을 떠안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내까지 투잡을 뛰면서 돈을 벌게 해야 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남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사실 일란성 쌍둥이 동생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자친구였던 내연남의 생활비 또한 벌어야 했지만 그만큼 동생의 난치병 병원비조차도 벌여야 했었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한계가 있었고 결국 빚에 쫓기고 쫓기던 와중에 제가 나타난 거였습니다. 동거남이었던 아내의 남자친구는 한눈에 저를 알아봤고 제 돈 냄새를 맡았으며 아내에게 상의했다고 합니다. 저를 꼬셔서 돈을 빼돌리자고 말입니다. 그렇게 아내의 남자친구는 아내를 시켜 저와 연애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3년이란 시간 동안 아이를 살뜰히 챙겼고 제 직업과 회사의 규모를 알고 결혼하기를 종용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끝끝내 자신의 원래 진짜 신분으로는 저와 결혼하고 싶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첫 결혼은 그 동거남과 함께하고 싶었다고 하시더군요. 동거남이었던 그 놈도 아내의 의견에 동의를 하게 되었고 결국 아파 누워있는 동생의 신분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결혼하고 나서는 제게 받은 생활비의 대부분을 그 남자에게 아내는 상납했고 병원비도 결제했던 거였습니다. 아내의 친정 식구를 보지 않았냐,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냐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내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내내 아내는 제게 천에 고하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렸을 때 사고로 아버지를 잃었고 혼자서 아내를 키우던 어머니께서는 생활고를 못 견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셨고 결국 아내 혼자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픈 표정을 지으며 이야기를 하는 아내의 말을 전부 다 믿었고 그걸로도 모자라 두 손을 꼭 잡으며 호강시켜 주겠다고 절대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사고로 잃고 어머니가 세상을 등지기는커녕 경비 일을 하고 파출부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군요. 아내의 동생 병원비조차도 아내와 부모님 이렇게 셋이서 부담하고 있었고요. 아내가 제게 말한 모든 일들은 전부 다 거짓으로 일어난 일이었으며 이 모든 일들이 아내의 자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었고 제가 가진 재산들을 노리기 위해 동거남과 철두철미하게 세운 계획에 의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 두 귀로 직접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참 놀라웠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게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은 선처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구속수사를 경찰 측에다 요구했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 제 뒤통수에 대고 아내는 난생 처음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며 악을 쓰더군요. 저는 일단 동거남을 사기죄로 넣었고 아내 또한 사기죄로 넣기 위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고용했고 사건을 전부 넘기면서 잘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제 아내였던 그 여자가 그 남자에게 상납한 돈만 따졌을 땐 3억이 좋게 넘었습니다. 아마 물질적인 선물까지 합치면 어마무시한 규모가 되었겠죠. 제가 이미 그놈의 빚의 대부분을 다 갚아나가고 있었더군요. 뻐꾸기처럼 남의 자식 키운다는 소리를 살면서 종종 들어봤지만 남의 남편을 키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알았던 아내의 모습은 전부 꾸며냈었던 모습이었고 아들에게 보여줬던 인자했던 모습조차도 제가 가진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아내가 돈을 모을 생각은커녕 카드를 긁으며 과소비를 할 때에도 저는 이상함을 몰랐습니다. 없이 살아 가지고 싶은 욕망이 뒤늦게 나타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 오히려 더 일을 열심히 했었죠. 제가 아내를 위해 달려온 5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무색하게 느껴지더군요.
변호사님께서도 이런 경우는 난생 처음 보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당황해 하셨습니다. 결국 사기죄와 사기 결혼으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기 결혼은 접목하기 어려워 이혼 소송으로 진행이 되어야 했지만 아내의 동생 되는 사람이 제 아내로 되어 있어 그마저도 참 번거롭고 어려웠습니다. 제가 아내로 알았던 그 여자의 내연남이었던 남자가 하루는 제게 찾아왔더군요. 당신의 아내와 헤어지고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 테니 고소를 취하해 주십시오 하면서 무릎을 꿇고 제게 빌기 시작하더군요. 아내도 함께 와서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는 둥, 평생 속죄하겠다는 둥 하면서 제게 빌기 시작했어요. 정작 전 용서해 줄 생각 따윈 전혀 없는데 말입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한 연락이 아니면 모든 연락을 거부했고 모든 것을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제게 가짜 신분을 들이밀며 결혼을 강행했고 그 이후로도 거짓말을 일삼았으며 내연남으로 추정되는 남자에게 제 재산을 계좌이체한 내용만 3억으로 추정이 되었고 사기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남남이었기 때문에 아내는 재산 분할은커녕 콩고물 하나라도 훔쳐갈 수 없었으며 두 사람은 제게 3억을 전부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돈을 빼돌리면서 그렇게 멍청하게 계좌이체를 하는 사람들도 처음 봤습니다. 결국 모든 거래 내역이 고스란히 찍혔고 그것들이 전부 증거가 되어서 두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그제서야 제게 눈물 콧물 질질 짜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럴 리가 없죠. 그래도 그 두 사람도 자식이라고 각자의 부모님이 오셔서 제게 비시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의 마음의 상처가 제일 중요하기에 선처는 하지 않았고 합의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정말 그 말이 맞는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번의 쓰라리고 아픈 상처를 받고 저는 다시 집에 아들과 단 둘이서 다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매우 많이 고민을 했는데 아들도 성숙하게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생략하면서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면서 제게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는데 참 슬펐답니다. 아들에게 이번 일이 아주 큰 상처로 기록된 것만 같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집에 계속 사는 것은 아들에게 계속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것만 같아서 이사를 결정했고 일주일 뒤에 이사를 합니다. 아들은 지금 처가댁에 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제와 장모님께서 아이의 마음을 잘 달래주길 바랄 뿐이죠. 뭐니 뭐니 해도 가족이 최고인 것 같고 믿을 사람도 가족이 끝인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들은 심리상담과 미술치료를 병행하면서 마음치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존심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 아빠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파서 일부러 센 척을 하는 것인지 제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을 꾸며내는 아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아들이 겨우 마음 붙일 곳을 찾고 위안을 삼을 만한 곳을 찾은 것 같았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큰 상처를 주다니 꼭 그 두 사람이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은 듯한 느낌이라 저는 또 당분간 일에 미쳐 살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 아들 하나만 바라보면서 재혼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죽은 지연이가 참 많이 그리운 밤이네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평화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